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같이 중국 기업과 경영을 위해 4주차 이유시 강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중국 국유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배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중국 공산당, 또 주무부서, 그리고 조직부, 국무원, 국유재산감독관리위원회 등등과 국유기업 간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기에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이런 관계를 잘 이해하시는 것이 국유기업을 잘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 유형보다는 B 유형이 좀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을 보시면 국유기업의 내부, 외부의 기업 지배 구조를 보여줍니다. 중국 공산당이 있고 중국의 주간부서가 있습니다. 국유재산감독관리위원회가 있고 당위원회, 경영자, 이사회, 경영진 이렇게 있습니다. 공산당은 조직부를 통한 인사권 행사에서 경영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인사권 행사하기 때문에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조직부는 그만큼 이러한 경영자들이 잘 경영을 하고 있는지, 또 경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적을 내고 있는 것인지, 또 정치적인 면은 어떤지 등등을 평소에 살펴보고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경영자에게 영향을 주고 간접적으로도 이사회에 영향을 줍니다. 또 중국 주간부서는 경영자의 임명에 참여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참여를 한다기보다는 간접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간부서는 이미 중국 국유기업을 직접 지배하거나 직접 산하기관으로 두지 않습니다.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줍니다. 두 번째, 이 부분을 살펴봤고요. 이 부분 살펴봤고 국유재산감독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좀 아까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본 것처럼 이치, FAW라든지 시노트럭 같은 경우는 하나는 중앙기업, 하나는 지방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중앙기업이면 국무원 산하의 국유재산감독관리위원회가 이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이 기업이 지방정부 산하의 기업이면 지방정부가 영향을 미칩니다. 지방정부 산하의 국유재산감독관리위원회가 영향을 줍니다. 또 중국 공산당이 여기 국유재산감독관리위원회가 경영자에게 영향을 주고, 또 국유 법인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 영향을 줍니다. 국유재산감독관리위원회는 중앙기업이든 지방기업이든 국유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주주입니다. 주주로서의 역할을 행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산당 밑에 당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직부를 통한 인사권 행사. 경영자에게 또 조직부를 통한 인사권 행사. 당위원회에도 인사권 행사를 합니다. 당위원회와 경영자는 어떤 관계냐?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일을 하지만 하나는 기업 경영, 기업의 일상적인 경영에 대한 영향을 주고요. 당위원회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또 당위원회가
더 위고 경영자가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당위원회는 경영자를 감독할 수 있습니다. 당위원회 서기가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경영자든 당위원회 서기든 공산당의 지시, 공산당의 정책 또는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경영자가 있습니다. 경영자는 이 주관부서가 영향을 주고요.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또 다시 경영자는 경영진에게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통제와 간접적인 통제가 있습니다. 다시 보시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당위원회, 중국 공산당이 경영자에게, 국유자산 감독관리위원회가 경영자와 이사회에게, 공산당은 이사회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중국 주무부서, 주관부서, 그 기업이 하는 산업을 담당하는, 관리하는 그 주무부서는 간접적인 영향을 경영자에게 줍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중국 국유기업을 이해한다면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좀 아까 본 것처럼 국유자산 감독관리위원회가 경영자에게 영향을 주는데 그럼 어떤 뜻이냐? 잠깐 저희 책에 나와 있는 FAW, 이치, 중국 제일 자동차 기업 외에 다른 예로서의 시노트럭의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제일 자동차 FAW 또는 시노트럭, 중국 중치 모두 제가 조금 이따가 간단하지만 그 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의 모형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기업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라는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 역시 중국에서 대형 트럭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만드는 기업입니다. 샨시, 중국에서는 산서성이 있고 섬서성이 있습니다. 샨시는 섬서성입니다. 섬서성에 있는 그런 샨치 종카라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기업에 대한 이 기업도 역시 국유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국유기업의 얘 역시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좀 아까 여러분들과 이 기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삼각형 3개가 있고요. 이 시노트럭이라는 회사고 이 국유기업인데요. 이 기업 중국 중치集团 济南卡车股份有限公司인데요. 여기 보시면 시노트럭이라고 나와 있고 이 회사 시노트럭 그룹에서 중국 산동성 지난 산동성 제남시에 있는 트럭을 만드는 그런 유한 주식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2019년
2019년 상반기 재무제표입니다. 상반기 재무제표입니다. 중국종汽集团 济南卡车股份有限公司이고요. 2019년 상반기 자료 재무제표 자료입니다. 이 회사 중국종치는深圳, 신천의 신천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돼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10대 주주입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주식 총수는 이만큼이고요. 그 총수 중에서 63.78%를 특이하게도 중국종치香港 有限公司가 가지고 있습니다. 홍콩에 설립이 된 홍콩에 설립된 홍콩의 시노트럭 홍콩 주식회사 유한회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건 외국 법인으로서 63.78%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호이진이라고 해서 금융산업의 기업들을 금융산업의 기업 금융산업에서 일하고 있는 금융산업에 종사하는 국유기업들을 관리하고 지배하는 그런 회사인데 호이진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 세 번째 있고요. 이거 역시 국유법인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다섯 번째 이 첫 번째 보시면 홍콩 시노트럭 홍콩 있고, 세 번째 보시면 호이진이 있고, 다섯 번째 보시면 중국종싱汽车集团有限公司 있습니다. 이렇게 지배를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 국유기업의 경영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다른 측면이 중국 국유기업이 여태까지 어떠한 중국 국유기업의 경영을 둘러싸고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졌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1995년 15기 중국 공산당 5차 전체회의에서는 중공中央关于制定国民经济和社会发展95计划和2010年远景目标建议라고 해서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9차 5개년 발전계획 및 2010년 장기 목표에 대한 중공중앙의 건의를 통해서 통과시켰고, 이런 건의를 통해서 국유기업을 발전시키고 국유기업의 노후화된 자산을 분리, 매각, 구조조정, 국유기업의 노후화된 자산을 분리하고 매각하고 구조조정 하는 방법을 통해서 대형 국유기업의 경영을 개선하고 소형 국유기업을 활성화시킨다. 이게 이런 정책이 국유기업의 구조조정인데, 이를 당시에는 抓大放小, 大큰 기업, 抓잡는다는 뜻, 放 놓는 거예요. 放小, 抓大放小.
정책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여기서 국유기업 1000개의 중점기업, 중국에서 중점, 중디엔이라고 하면 중요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중점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구조 조정을 통해서 현대적인 기업제도. 여러분, 현대적인 기업제도가 뭐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원래 기업은 현대적인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중국 국유기업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다른 과정을 겪었습니다. 현대적인 기업제도도 아니고, 지분이 얼만큼인지, 한 주당 금액이 얼만큼인지, 이런 게 다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기업이 할 일과 사회가 할 일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현대적인 방법으로, 현대적인 제도로서 바꾸었습니다. 현대적인 기업 제도를 모델로 하여 실질적으로는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또 한국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기업 제도로, 그런 기업의 지배 구조로 바꿨습니다. 기업 지배 구조는 기업이 어떤 형태로 해서 어떠한 부서, 어떠한 조직, 어떠한 방식으로 기업을 지배하느냐, 기업을 관리하느냐, 경영하느냐,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제도입니다. 모델로 하여 경제적인 수익성이 양호하고 경쟁력이 있고 부채 비율도 양호하고 발전성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대형 기업, 대형 그룹 회사 이 전략을 실시하고 이들의 성장을 촉진하겠습니다. 중국은 당시 한국 기업들을 매우 부러워하고 매우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한국의 그룹 회사들, 한국의 그룹들 너무나 좋아했고 너무나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익성도 좋고 경쟁력도 있고 부채비율이라는 것은 자본분의 부채 또는 부채분의 자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부채와 자본의 비율입니다. 자본은 순자본입니다. 기업에 원래 가지고 있는 순자본, 순자산, 자본, 순자산, 자본이라는 부분과 부채라는 부분을 비교해서 부채 비율이 너무 높지 않은 그런 기업들, 이런 좋은 기업들, 경쟁력이 있고 수익성이 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은 육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 기업, 대형 그룹 회사 형태로 해서 성장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런 한국 기업들을 따라가는, 한국 대형 기업 또는 한국의 그룹 회사 형태를 따라가는 그런 방식은 IMF를 거치면서 좀 수정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매우 중국 기업들 또 중국 정부가 매우 좋아했었고 한국 모델을 매우 좋아했었고 또 매우 배우고 싶어 했었습니다. 국유기업은 공유경제를 대표합니다. 국유기업은 중국 사회주의, 중국 정부가 지향하는 사회주의적인 측면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 기업이 지나갔던 일들, 지나갔던 상황들을 보면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 성장하고 지금까지 흘러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존재를 했습니다. 첫째로 국유기업의 자원 배치가 불완전하다, 불합리하다. 정부와 기업 간의 구분이 불명확하다. 정부의 간섭이 심각하다. 지금도 정부의 간섭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기업 내 실적에 따르지 않고 구성원들이 모두 같은 비율로 나누는 평균주의 등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원 배치. 국유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잘 배치해서 수익성을 높일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자원 배치가 불합리했습니다.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가 불명확했습니다. 정부는 정부, 기업은 기업 이어야 되는데 국유기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과 기업의 역할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성과에 대한 보상의 측면에서도 성과를 낸 만큼 보상을 받지 않고 평균적으로 나는 평균주의가 만연했습니다. 역사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역사적인 부담 또는 역사적인 원인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잉여 인원이 많았습니다. 필요 없는 인원들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께 산동에너지그룹, 샨동능유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기업들을 보면 이 안에 호텔도 있고 이 안에 식당도 있고 다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호텔이 있고 식당이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잉여 인원도 많고 경영과 무관한 자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과 무관한 부분들이 기업에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기업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로서 부채 비율이 높았습니다. 이 이유는 첫 번째, 처음에는 기업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정부의 재정 지원에 의해서 운영이 됐습니다. 이 국유기업은 원래 수익을 내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공적인 사업, 공적인 목적을 가진 사업들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재정적인 지원, 재정적인 자금 지급에서 은행 대출로 바뀌었습니다. 대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은행으로부터 중국에 있는 상업은행, 예를 들면 공산은행, 중국은행, 중국인민은행과 중국은행이 있습니다. 중국은행은 상업은행입니다. 또 건설은행, 농업은행, 이런 회사로부터 이런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은행 대출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원의 배치가 불합리했고 평균주의가 만연했고 역사적인 부담도 컸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영과 무관한 자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부채 비율도 높았습니다. 다섯 번째로 산업 생산 총액에서 보시면 gross value of industrial output 이런 부분 중에서 국유기업의 비중이 점점 낮아졌습니다. 이런 걸 들어서 민진국퇴다 이런 말, 또 반대의 경우는 국진민퇴다 이런 말을 썼었습니다. 국유기업의 비중이 줄어들고 민영기업의 비중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채택한 국유기업의 경영난 극복을 위한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들이 시장 경제 운영에, 이 국유기업들이 시장 경제 운영에 적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국유기업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적자 기업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 전에는 맹목적인 투자를 억제하고 잉여 생산 능력을 감소하고 감원, 구조조정, 인수합병
이런 것들을 하기 전에는 중국 정부는 국유기업의 경영자에게 경영권을 많이 준다든지 아니면 수익을 내게 되면 그 부분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도록 한다든지 뭐 재량권을 주고 수익을 분배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런 방법들을 사용했는데 근본적인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에 나온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주식회사제 형태, 현대적인 기업제도를 선택하고 채택했다 뭐 나오지만 이런 것들은 모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잉여 생산 능력이 많은 겁니다. 필요 없는 능력이 많은 거. 필요 없는 생산 능력이 많은 겁니다. 감원을 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잉여 인력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 기술이 노후화되고 제품이 진보한 그리고 경쟁력이 없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하고 인수합병, M&A 등을 통해서 이 기업들을 구조조정했습니다. 리스트럭처링이나 아니면 M&A를 통해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원래 중국 국유기업들도 전부 다 철밥통, TFM1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공기업처럼 그렇게 안정적인 조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깨지는 거죠. 이게 바뀌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감원이라든지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인수합병이 되고 다른 B라는 국유기업이 A라는 국유기업을 인수합병하기도 하고 인수하기도 하고 A와 B가 합해서 합병이 돼서 C라는 기업이 되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생산과 경영 관리의 수준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기업에 있어서 인센티브 제도, 여기 보시면 GD라고 나옵니다. 이런 인센티브 제도를 개선해서 분배 제도, 또 급여 제도가 효율성이 우선, 성과를 내는 효율성, 수익성이 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런 원칙이 되도록 했습니다. 이 보상이란 것은 급여입니다. 얼만큼의 경제적인 보상을 해줄 것인지. 이 보상은 경제적인 효율성과 관련을 맺겠습니다. 기존 경영자들의 경영 능력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경영 능력을 강화시키고자 했습니다. 또 기업이 허위 보고를 하지 않도록 감독을 엄격하게 실시했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의 경영이 개선되었습니다. 3년간 국유기업 경영난 극복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에서 2000년까지 산업생산총액 중에서 국유 경제 비중이 28%에서 33%까지 다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아까는 25.2%, 1978년에 77.63%에서 25.52%로 급감했지만 다시 33%까지 증가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나온 이 다음 내용들이 중요하고 또 흥미롭습니다. 이 내용들을 잘 아시면 국유기업들이 겪었던 그 과정들을 잘 이해할 수 있고 국유기업을 또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중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시행을 했습니다. 3,600억 위엔의 국채를 국유기업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 중국 정부는 재원을 위해서 국채를 사용했다. 이건 국채 사용했습니다. 두 번째는 은행은 7차례에 걸쳐 국유기업에 대한 이자율 하락 조치를 했습니다. 왜 이자율, 금리를 낮춰줬느냐? 기업의 재정적인 부담, 기업의 재무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첫 번째, 중국 정부는 국채를 발행했고 두 번째, 은행은
이자율을 낮춰줬습니다. 재무 비용 중에서 2,600억 위엔을 절감해줬습니다. 위에 3,600억 위엔, 밑에 2,600억 위엔. 중국 4대 자산관리회사들은 1조 4천억 위엔의 부실 자산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중국 4대 자산관리 회사. 우리나라도 자산관리 회사가 있습니다. 이 자산관리 회사는 부실 채권, 기업의 부실 채권을 받아들여서 다시 잘 운영해서 이런 부실 채권을 회수하고 하는 역할을 합니다. 부실 자산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국가경제무역위원회는 2000년에 채무 출자 전환,债转股라고 해서 기업의 채무를 기업의 자본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채무 출자 전환, 기업 601개를 심의해서 추천하고 채무 출자 전환 금액은 4,596억 위엔에 이르렀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2조 위엔이 넘는 자금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국유기업 인원들이 실업 상태가 되고 기업을 그만두게 됐을 때 그거를 샤강이라고 했습니다. 강웨이 하면 그 사람 일하는 위치입니다. 직무에서 내려오는 실업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사회보장기금이라는 제도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만큼 또 기업들이 지출이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이런 사회보장기금의 실시를 연기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부가 국채를 발행했다, 은행이 금리를 낮춰줬다, 또는 채무 출자 전환을 해줬다, 이런 거 다 이해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4대 자산관리회사들은 1.4조 위엔 규모의 부실 자산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부실 자산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런 거 받아들였고 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채무 문제가 해결이 됐을까? 채무에 또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실 문제가 왜 해결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기업들은 제조업 기업이든 은행 기업이든 부실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실 채권을 한 번에 털어서 부실자산 관리회사에 넘겨줍니다. 부실자산 관리회사. 자산